많은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는데 이제 채권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는 이분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보면 네. 그림 나오잖아요. 네네. 그림 나오잖아요. 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응. 이렇게 해야 또 좋은 얘기 많이 예. 곤란한 질문도 대답 잘 해주고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이제 저는 이미선 연구원하고는 이제 또 원래 같은 업계 선후배이기도 하고 네. 우리 예전에 주간 전망대 할 때는 같이 패널로 자주 예, 했었어요. 자주 했었는데 예. 방송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여전히 날카로운 분석 해주셔서 저도 보고 잘 보고 있는데 아 위원님 진짜 아시잖아요. 일단은 최근에 금리가 얼마 정도 올랐는지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연초 들어가지고는 거의 뭐 금리가 한 40bp 정도씩 국내 채권 금리는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금리가 지금 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 급등에 좀 도화선을 당긴 게 ECB하고 BOE,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하고 유럽 중앙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2월 들어가지고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독일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2월 한 달 동안 한 40bp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상당히 많이 독일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 진입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권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ECB도 현재 기준금리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세계 금리 쓰는데 이제 초과 예치금은 이제 중앙은행에다가 이제 은행들이 이제 넘치는 유동성에 대해서 중앙은행에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 부과하는 것들 이제 마이너스 0.5% 부과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중에 이제 한 25bp에서 50bp 정도의 인상을 하고 내년까지도 아마 인상을 계속 이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의 마이너스 채권도 이제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쪽 채권들이 유동성도 좋고 거래가 많은데 금리가 그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사실 다른 뭐 호주든 우리나라든 이런 채권들은 사실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40bp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의 체감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따져보세요. 그냥 40bp면 뭐 얼마나 오른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내 마이너스 금리는 뭐 0.5%, 1%까지 올랐는데 뭐 40bp 받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가는 뭐 장내에서는 10억 단위 거래도 하긴 하지만 거의 100억 정도가 기본 거래 단위이고요. 이제 또 만기가 길면 듀레이션 효과가 커서 똑같이 네. 금리가 올라도 가격 변동폭이 더 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10년짜리 듀레이션 만기 그냥 네. 10년 만기 채권이다 하면 네. 40bp 오르면 네. 10년 곱하기 40bp니까 네, 4%. 4%인 한 달 거예요. 동안. 한 달도 안 된 거죠. 예. 2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했으면 4억이 손실인 그냥 건데 날라간 거예요, 그냥. 그게 한 달 동안이니까 이거를 연율화 시키면은 곱하기 48%. 12. 예. 그러면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손실이면은 이거 진짜로 짐을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곤혹스럽고 요즘 채권하는 기관 투자가들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볼 때마다 박사님 생각나요. 저는 주식도 하니까 주식 뭐 주식이라고 좋아한다. 난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아팠어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체감도 올랐는데 네. 자, 아까 이제 말씀 주셨어요. 그 영국하고 ECB의 통화 정책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금리가 작년 연말에 좀 빠지다가 연말부터 지금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핵심은 연준의 네. 변심. 네네. 그 인플레가 일시적이었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네. 지금 이사단이 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근본적인 배경은 인플레이션의 궤적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당초 예상했던 거랑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미국의 CPI를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좀 생각을 해봤고 작년 12월까지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있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올해부터는 좀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운임 가격 같은 것도 사실 작년 3분기 피크였고 4분기에는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연초에 그것도 지금 다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케이스 1처럼 물가 지수가 좀 이전 정도로 상승을 하는 거면 원래의 그림은 이제 케이스 1에 있는 YOY 그림처럼 연말이 됐을 때 미국 코어 물가 기준으로 핵심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3% 초반 또는 2% 후반까지 훅 떨어지는 그림이 원래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 연간으로는 한 4%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물가를 예상을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월 들어서면서부터 보면 커머더티 가격도 훨씬 훌쩍 많이 올랐고, 네. 뭐 천연가스, 뭐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올랐고, 운임 가격도 다시 올랐고, 이런 것들 반영하면은 이제는 케이스 1번과 같은 흐름이 아니라 물가가 이제 케이스 2번이나 3번처럼 가게 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물가를 YY 흐름보다는 가격 지수 자체의 움직임을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각도 자체가 지금 아예 달라졌고 장기적인 추세를 자체를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물가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당분간 좀 더 그 추세대로 간다라고 보게 되면은 올해 물가가 미국이 하반기에 갔을 때도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5, 6%대에서 이렇게 넘나드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안정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멀어요. 예, 이게 지금 3% 정도까지는 떨어질 걸로 봐야 되는 거고 내년으로 가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5, 6%대 물가가 이제 올해 연간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생각했던 그림하고 많이 틀려지는 거고 만약에 물가 상승 속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물가가 오르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YOY 궤적 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숫자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별로 생각해봤던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우려가 되죠. 이게 60년대 중반 지나서 70년대로 넘어갔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닐지 사실 그런 우려들을 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70년대. 네. 60년대 때 중반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그때도 미국 물가가 1, 2%대였거든요. 50년대 때부터 해서 장기간 낮은 물가였고, 근데 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정책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 확장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레이 소사이어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고 여러 가지 복지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는 낮았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계속 크게 상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은 하는데 물가 대비해서는 인상폭이 너무 낮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지금 흐름하고는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 한 4번 정도 인상한다고 하면 물가 대비해서는 되게 천천히 인상하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고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오래 간 거예요. 60년대 때도. 확장 재정과 그다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정책 금리 대응. 디레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70년대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60년대 후반까지는 물가가 4에서 5%대가 됐어요. 1, 2%에서 4, 5%대. 그러면 이제 좀 높아지긴 한 건데 뭐 아주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70년대하고는 분명 다른데 60년대 후반하고는 굉장히 유사하고, 근데 여기서 70년대처럼 넘어가게 될 만한 트리거가 이 불안한 부분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부분이라는 그렇죠, 것이요. 그렇죠. 예. 뭐 사실 우리는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걸 아니까 다시 당하지 않을 거다. 네. 70년대 오일 쇼크 뭐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고 그런 걸 다 아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지금 문득 든 생각은 60년대에서 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러시아도 알지 않을까요? 오일 쇼크가 일어난 게 사실 그것도 이제 중동 문제였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러시아가 야 우리가 한 방만 쏘면 70년대 같은 일 또 벌어져. 너희 조심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리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네.
뭐 오늘 사실 저도 이제 증권회사 보고서를 많이 읽어봤는데 내일 이제 CPI 발표해서 그런지 네. 전부 다 물가 얘기더라고요. 네. 전부 다 물가 얘기인데 저희 지금 케이스를 3개 해놓으셨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네. 위원님이 보시는 이제 물가 경로는 어느 정도일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대응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네. 일단 케이스 1번은 이미 가능성이 많이 옅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물가가 코어가 이제 5.8 정도 그렇게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헤드라인이 7% 정도인 것 같고. 근데 그 숫자를 대입해서 하게 되면 이 지수 자체가 지금 이번 1월 들어서도 일단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지수가 연초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라는 건 사실 한 번 높아지면 낮아질 일이 없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이번에 많이 가격 올렸으니 다음엔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한 번 인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유지가 되면서 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연초부터 지수가 너무 많이 지금 예상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좀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아예 레벨 네. 자체가 레벨 올라서 자체가 시작한다는 상향된 거죠?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연간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어쨌든 조금씩 오르는 흐름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YOY를 우리가 주로 말하는 몇 %라고 말하는 숫자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향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너무 자명해요.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2월 물가가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3% 후반이 나왔거든요. 근데 4%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월에. 네. 근데 그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1, 2월간의 지수 자체가 지금 되게 높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한국 물가도 원래 이제 예상했던 게 뭐 2% 상회하는 정도를 하느니 봤었던 것 같고, 근데 한국도 올해 한 3% 초반 정도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궤적이 한국에도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수입 물가를 통해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케이스 2번처럼 연간으로 한 5, 6% 정도 그리고 연간 흐름은 지금 이제 뭐 상반기 중에 한 번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하반기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5, 6% 정도의 이제 코어 물가 기준으로는 네. 지금 사실 이제 인플레에 대한 판단과 그 금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 1월 달에도 사실 시장 망가진 게 결국은 생각보다 긴축이 세고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요 며칠 2월 들어서는 시장이 조금 진정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긴축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전혀 해소된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의 트렌드 자체가 약간 이제 업돼서 레벨업돼서 네. 거기서 이제 놀아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 요즘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 제일 세게 보는 데가 3월에 50bp 인상하고 네. 뭐 올해 8번인가 뭐 7번 네.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네. 이제 3월 FOMC 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네. 이렇게 물가 전망도 해주셨는데 혹시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배제하기 어렵고. 근데 3월 달에는 25bp 인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네. 그 중간에라도 50bp의 인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3월이 아니더라도 네, 연중에 50bp는 네. 언제든지 있을 수 예,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너무 처음부터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50bp 인상으로 바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고 25bp 인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가다 보면은 물가의 궤적에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초반에 좀 많이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50bp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25bp 인상만 하긴 했지만 9명 중에서 이제 4명이 50bp 인상을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주장 자체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준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그러한 대안들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멍청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네. 아니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병목이 생겨서 물류 차질이 있고 기업이 뭐 제품 가격 올리는데 연준이 금리 50bp 올린다고 물가가 떨어집니까? 오,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대답을 이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많죠? 네.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네.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너무 공급망 문제라는 게 자명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수요 측과 공급 측으로 우리가 주로 나눠서 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큰 폭의 인플레가 왔던 때는 사실 공급 측이 많았어요. 수요 측 물가라는 거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의 어떤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으로 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만한 수요가 있으면 그만한 공급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을 다시 안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맞았지만 과거를 보면 굉장히 어떤 급진적인 인플레이션의 상황들은 공급 측이 항상 문제가 됐고 그것이 이제 70년대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연준은 그 당시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안정을 시켰어요. 근데 대신 잃은 거는 경제가 피폐해지는 네, 그 피해를 이제 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 게 옳았냐 했을 때는 지금 대체적인 평가는 그 당시에 그렇게 공격적인 이제 볼커 의장이 금리 인상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당신이 경제 다 죽인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안정을 시키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사실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게 공급 측 때문이다, 수요 측 때문이라고 딱 무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확히 발라내기 어렵죠. 네. 수요가 또 받침되지 않았는데 공급 때문만에 네.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이미 투입이 된 상태고 그렇죠. 이걸 전혀 지금 하나도 안 뺐거든요. 미국 M2 레벨을 보면 점점점 늘고 있어요. YOY 증가율이 떨어질 뿐이지. 그럼 유동성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수요는 회복됐고 이게 지금 다 섞였거든요, 요인이.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단 그것을 하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정책이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과거처럼 대응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조금 견해가 비슷한데 그래서 요즘 오버킬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 팀장님이 상당히 좋은 어떤 그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통화 정책으로 대응이 돼? 이제 이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근데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겠다. 네. 근데 워낙 공급 측 요인이 크니까 옛날에는 금리를 뭐 한 예를 들면 50bp, 100bp만 인상한다 하더라도 잡힐 수 있는 물가가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더 올려야 될 수 있고 그럼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지 않겠냐 네. 라는 게 최근에 사실 좀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금리 상승 속도도 그렇고 시장에서 반응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한데 네.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롱거런 그러니까 네. 이제 장기 균형금리 수준을 2.5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연준의 점도표가.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채권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과거에 보면 그 연준의 롱거런이라고 하는 금리 수준에 도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상하다가 뭔가 그쵸. 물가가 안정되고 뭐 뭔가 일이 생겨서 거기까지 안 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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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 이상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위원님 보시기에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걸로 생각이 되세요? 적어도 2.5%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해서 225bp 정도 더 올리는. 근데 좀 공격적으로 보는 데가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이제 3%뭐 그 정도까지 인상을 보는 데가 있었고 네. 2.75 뭐 이 정도로 이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보기에- 얘기하는 게 기준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미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네, 지금 네. 0.25%. 3%라고 하니까 예. 0.25만 보다가 3%. 그쵸, 너무 안 와닿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물가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우리가 당초 시장이 또 예상하고 했던,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항상 금리 인상이 끝났는데, 그것이 한자 주식시장이 먼저 망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는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를 감안한 어떤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단기금리로 봐도 되고 그냥 미국 연준 기준금리 자체로 보게 되면 2004년에서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계속 가다가 금리 올리고 해서 이제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한 플러스 2% 중반 정도 됐을 때 주식시장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네. 가장 최근에 금리 인상했던 2017년, 18년 사례에서는 그냥 거의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다 없애서 한 0 정도 갔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임계치의 수준이 지금 점점 낮아진 거는 맞는 것 같고, 이번에도 아마 더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어떤 뭐 마이너스 1%든지 마이너스 0.5%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까지 인상을 하면 아마 그 이상은 인상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제 또 다시 또 필요해지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2023년쯤 갔을 때 한 3%로 그래도 안정된다라는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기준금리를 이제 2.5로 올리면은 이제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필요한 전제는 물가가 그래도 3%로 안정된다는 전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케이스 2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케이스 2번이 물가가 5% 아니었나요? 올해요. 예. 네. 올해. 내년 이제 그렇게 되면 0.5%면 기준금리가 4.5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 물가가 이제 3%가 되고 기준금리가 2.5%가 그러니까 올해는 돼서 이제 올해는 5%지만 네. 내년에 이제 네, 내년에 더 내려가서 네. 더 내려가서 네. 더 내려간다는 그- 가정을 해서 그쵸. 네. 예. 그러면 만약에 물가가 안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네요. 기준금리가 뭐 4% 이렇게 올라갈 일은 뭐 최악의 경우에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이제 여긴 코어 값인데 그냥 CPI는 7% 넘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7%대 물가가 계속 된다 하면 기준금리가 뭐 정말 4%안 간다는 뭐 예, 부분은 2, 3%라고 제한을 두기가 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사실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까 1970년대 얘기를 하셨는데 70년대 오일 쇼크 1, 2차 오일 쇼크 때 이후로 미국 물가가 제일 높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정도 높은 물가를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통화정책적으로 대응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 이제 질문을 계속 주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근데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커브의 역전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도 네네. 못 버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인플레가 문제라고 한다면 네. 양적 완화 통해서 연준이 코로나 이후에 쏟아부은 그 양적 완화 규모가 4조 달러가 넘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쫙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네. 오히려 QT 즉 양적 긴축을 좀 많이 해주는 네. 그런 조합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실물 경제 안에 풀린 초과 유동성들 규모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좀 그거가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더 충격이 줄 수 유동성을 있다. 주는 게 주식시장에. 더 타격을 네. 받을 수 있다. 네, 물론 금리 인상하는 것도 유동성 줄이는 거랑 같이 연결돼 있긴 한데 네네. 왜냐하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줄일 때도 1조 달러 조금 넘게 줄이고 끝났거든요. 네. 많이 못 줄였어요.
그거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됐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식시장 너무 많이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유동성 줄였을 때는 저는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자산 규모를 줄이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의사록 보면 네. 양적 긴축을 첫 번째 금리 인상 한 이후에 네. 이전보다는 빠른 시간에 할 거다는 얘기를 사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컨센서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빠르면 2분기 내지는 한 하반기 정도 양적 네. 긴축이 금리 인상과 이제 병행될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의 만기가 대부분 장기채 위주였기 때문에 네. 만기 상환이 잘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적 긴축을 하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보유 채권의 만기를 뜯어보면은 3개월 이내, 1년 이내 만기가 네. 워낙 많으니까 네네. 사실은 돌아오는 채권에 재투자만 안 해줘도 네. 빠르게 이 대차대표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이렇게 좀 병행돼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최적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국채 발행 규모가 근데 네. 올해 그 순발행 규모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어서. 네, 미국은 그렇죠.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투자 안 하고 그냥 이제 만기 됐을 때 그냥 가만히 둬서 이제 잔고에서 빠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 맞는 부담이 적어질 것 같기는 해요. 국채 순발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만기 도래하는 거 그냥 없어지도록 하는 그냥 이렇게 둠으로써 이제 잔고를 줄이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순발행 규모가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만기 도래하는 거 이상으로 줄이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17년도 양적 긴축할 때도 보유 채권을 내다 판 적은 없어요. 네. 그죠? 그냥 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재투자를 안 해서 자연스럽게 네. 대차대표 줄어드는 걸로 했었고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기 도래가 짧게 돌아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재투자를 일부만 해준다 하더라도 대차대표 줄어드는 게 되게 빨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네. 유동성 환수 효과가 더 크니까 더 충격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걸 좀 우려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줄어들면 그냥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어차피- 취약하죠. 예.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전 세계가 모두 이제 미국이 발행해 놓은 달러를 가지고 뭔가 다 거래를 하는데 네. 그 돈이 없어져 버리면 뭐 미국이야 뭐 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네. 그 달러가 필요한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기름도 사야 되고 뭐 거래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줄어들면 네. 그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약한 고리들 나라들은요. 그리고 2015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신흥국들 중에서 이제 달러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1월 달에 뭐 국내 주식 엄청나게 많이 코스피가 떨어질 때? 10%, 네, 네. 코스닥이 15% 빠졌는데 저는 약간 학습 효과였다고 보는 게 그 1월 초 12월 FMC 의사록에서 양적 긴축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네. 그 시장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됐던 양적 긴축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를 봤더니 네. 그 당시에 코스피가 20% 빠지고 코스닥 25% 빠지고 환율 막 거의 100원 가까이 급등하고 이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1월 달에 뭔가 예고편처럼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1월 달 시장 충격받고 지금 조금 시장이 좀 진정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미국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고 그렇죠. 예. 양적 긴축도 지금 이제 겨울 말말 꺼냈는데 네.
2017년보다는 훨씬 줄여야 되는 자산 규모가 많으니까 아직 본편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서 이거 오늘 무슨 공포 특집인가요? 네, 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예. 조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를 좀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뭐 아까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적인 측면은 할 수 없지만 수요나 기준금리 올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박사님도 잠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연준이 사실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연준이 뭐 금리 안 올릴 거다라고 해놓고 금리 곧 올리게 생겼고 근데 연준은 그렇게 많이 올린다라고 안 하는데 시장은 5번 올릴 거야, 6번 올릴 거야, 7번 올릴 거야 그리고 막 못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25bp 올려서는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충격을 줘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람이 이제 좀 겁을 먹고 하니까 네. 충격을 주려면 뭔가 하나 박살나야 충격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경제 충격을 줄 정도의 연준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물론 이제 연준을 대변해서 나오신 건 아니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네. 올해 그러면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것 같냐 이게 뭐 사실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7번 인상 가능성이 어제도 막 급등해가지고 뭐 1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15% 정도뿐이 안 됐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준금리 이제 2.5 정도를 최종 기준금리로 여긴다고 하면 어쨌든 225bp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적어도 첫 번째 해에 5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5-6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뭐 7번 뭐 이런 것도 뭐 얘기할 수 있고 가능은 하고 한데 한 5-6번?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신뢰성이라는 부분은, 저는 신뢰성이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 정도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이 막아줄 것이다? 아니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 네. 어떤 행동을 할 거다. 네. 그리고 희생을 시장에서 감수하고라도. 뭐 7번 인상할 것 같고 6번 인상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외 아이비들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머리에서만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거기도 분명히 연준 내부자들과의 어떤 관계자들과의 정보 소통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 상황에서 자기네가 전망하고 또 뉴스 헤드라인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쪽 아이비들도 뭐 좀 알아낸 게 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반응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 연준 얘기랑 미국 얘기를 주로 했는데 미국 금리보다 사실 국내 금리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레벨도 훨씬 높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이제 뭐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금리도 그렇고 시장금리도 그렇고. 네. 아닌가요? 과거에 보면 기준금리 인상의 끝단에 보면 항상 미국 기준금리 훨씬 더 높게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맞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우리가 먼저 금리 3번 올렸고 네. 또 시장금리도 미국채 10년하고 우리 10년하고 비교해 보면 스프레드 많이 벌어져 있고. 네. 네. 또 요즘에는 수급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국내 채권 시장 수급 상황 이거 괜찮을까요? 너무 걱정되는데. 저도 너무 걱정되고요. 추경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2020년에 한 76조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50조 했고, 올해가 작년보다 성장률이나 물가나 이런 수준들이, 물론 GDP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닌데도, 추경 얘기가 너무 그냥 지금 자연스럽고, 네. 그냥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런 걸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가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졌다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재정을 계속 푸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은 좀 쉽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내 채권 시장에 또 많이 불안 요인을 작용하면서 금리를 이제 많이 올렸고, 또 대선 전이라서 조금 더 과열되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도 이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누가 돼도 여당 후보건 야당 후보건 요번에 뭐 15조 원 추경은 뭐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 그쵸. 예. 뭐 다 부족하다고 한쪽은 얘기를 뭐 하고 35조, 있고. 한쪽은 50조 뭐 얘기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가 돼도 추가로는 오히려 하고. 예, 나올 네. 가능성이 큰데 사실 이제 수급 상황을 왜 제가 여쭤봤냐면 그 채권 시장이 국채 발행을 지금 소화를 잘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고스란히 다 적자 국채, 그러니까 네. 순전한 빚으로 그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권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결국 한국은행이 매입하죠. 한국은행이 근데 뭐 금리를 한국은행도 올리는데 매입하는데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경제가 뭐 이렇게 뭐 좋아지는 특히 작년은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을 거잖아요. 네. 숫자상으로. 근데 네. 경기는 작년보다 분명히 안 좋아지는데 금리는 작년보다 더 올라간다. 네네. 그럼 이거는 사실 실물 경제에도 막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분명히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는 당연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60년대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의 성장률은 보면 한 5에서 7%에서 한 3%로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이제 2%에서 한 5%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되게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 성장률이 뭐 4%가 나오고 올해가 뭐 3%가 나오고 물가가 작년이 한 2%대고 올해가 한 3% 위로 올라오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엇갈리고 있고요. 근데 네. 그런 흐름일 때 보면은 금리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인상을 계속 했었고 그렇게 이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는 시점은 성장률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까지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이 일단은 멈췄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그걸 미세하게 조정한다는 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딱 멈춰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왜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경기 성장의 모멘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 2% 후반이라는 GDP 성장률 숫자 자체는 되게 양호하거든요. 2015년부터 한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기록했던 성장률보다 높아요, 이번에. 예, 이게 작년보다 낮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물가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을 벗어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되는가 그 판단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아까 한국은행 미국의 기준금리 요번에 2.5 정도는 최소 네. 갈 것 같다고 예상해 주셨는데 네. 그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요번 네.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고 계세요? 올해 성장률이랑 물가 감안하면은 지금 최근에 국내 물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될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적정한 수준의 중립기준금리 수준이 이번 물가 상향으로 인해서 좀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2% 내외 정도까지 인상을 하면 아마 더 이상 인상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1.75 정도까지 앞으로 2번 정도 인상을 하고 뭐 내년의 상황에 따라서 2%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흐름이나 미국의 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2% 초중반으로 최종 기준 금리가 상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어떤 우리 경제에 적합한 금리라는 수준을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초반 정도. 미국보다 네. 낮은데요. 네? 미국보다 낮은데요. 미국보다요? 네, 미국이 네. 이제 2.5%라고 네, 아까 네. 이야기하셨고. 네네. 우리는- 미국 물가가 좀 더 높기는 하니까요. 네. 네.
저는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미국보다 우리가 기준금리가 낮을 수 있구나라는 점들. 물론 이제 네네. 일부 잠깐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선진국이 좀 더 낫고 네. 뭐 우리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다 치면 네. 다른 신흥국은 좀 더 높다라는 이제 네, 프리미엄 고정-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고정 같은 프리미엄. 그런 것도 네, 네.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2.5%로 박아놓으셨고 지금 우리는 한 1.7 그러니까 한뭐 2%, 2% 네. 정도인데 네. 미국 하는 거 보니까 2%보다 좀 더. 근데 사실 제가 뉘앙스로는 좀 더 쓰고 싶은데 성장률 이런 거 봐서는 좀 더 쓰고 싶은데 미국이 지금 2.5고 얘들이 지금 몇 번 올려야 돼요? 그러면 10번 네. 올려야 되죠? 아, 10번 네. 올리는 동안 우리는 그러면 한 4번, 5번뿐이 못 올리는 건데 라고 해서 좀 약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 뉘앙스가 약간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 거의 아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냥 비슷한데 음. 그 2018년 때도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제 1.75까지만 인상했고 네. 미국이 2.25까지 인상했고. 네. 네. 그래서 박살났잖아요. 미국이요? 아니 우리나라도 주식도 네. 네네. 그리고 그때 뭐 장단기금차 역전되고 네네. 그때부터 쭉쭉쭉 떨어지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당연히 저는 재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거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이런 사이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 사이클이 인상을 있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거든요. 음. 그냥 가만히. 그럼 장단기 스프레드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늘 확대와 축소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있고.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미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가만히 평평하게 갈 것이냐. 아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라는 게 그럼 또 이제 주식시장에 함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어떤 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흐름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시점이 언제 올 거냐, 그리고 그 속도가 보다 좀 완만하게 천천히 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시장이 주는 충격의 강도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재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요? 예, 저 진행하러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우리가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연합인포맥스 라이브는 저희 사회자가 그냥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저희들 의견도 같이 이렇게 패널들과 논의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왜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이제 주식 쪽 주로 많이 보시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주식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혹시 사실 생각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제 금리랑 주식시장이랑 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제도권에 들어왔을 때가 2005년도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객장 출근해서 보면 미국이 또 기준금리 올렸네. 그때는 매번 올렸잖아요. 네. 2004년부터 네. 그랬었죠. 매번 FOMC 할 때마다 올렸어요. 네. 뭐 기준금리 결정할 때마다 매번 그래서 금리는 항상 올리는 거구나. 근데 그때 2,000포인트까지 갔어요. 2007년에. 주가가 네. 몇에서 몇 그때 물론 이제 처음 2004년 5년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었던 그 시기니까 우리나라가 네네네. 맨날 박스피 1000포인트 500포인트 박스피에서 그것 뚫고 2000포인트 때까지 갔으니까 금리가 올라도 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구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치. 근데 그 뒤로는 결국 망가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좀 과도했고 네. 뭐가 터지니까 이제 망가진 건데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주식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금리 상승 사이클에도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했거든요. 금리 올린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주식하고 채권의 연결고리를 찾자면 뭐 흔히 말하는 일드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퍼의 역수로 해서 계산해 보면 대부분 뭐 PER 전체 한 코스피가 지금 포워드 PER이 한 10배 되나요?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이면은 사실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체 관계가 되려면 진짜 금리가 10%까지 올라야 주식 다 팔고 채권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시장이 안 가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금리가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한 대가로 기대 수익률이 10%인 거고 채권은 무위험으로 내가 만기까지 들고 가면 그 확정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일드 갭으로는 안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5%면 5%, 6%면 6%뭐 어느 정도 수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체감적으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몇 %면 주식 투자 안 할래? 이제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사실 드렸던 건데. 몇 퍼센트 가면 네. 주식 투자 안 할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이 있어. 지금 한 1억 있는데 은행에 맡기면은 한 10% 준대요. 그럼 주식 할 거예요? 당연히 안 하죠. 10%. 그렇죠. 연수익률 10%. 그러면 9%면 9%면 이제 90% 은행에 넣고 10%. 아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다. 죄송합니다. 우리 빨리 네. 연관지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좋을 때였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또 주가가 조정받으면 자연스럽게 금리도 하락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 저는 사실 최근 시장을 조금 우려하는 게 분명히 뭔가 경제가 조금 불안불안하고 성장률 올해는 작년보다 안 나올 거고 수출도 한 2분기 되면 꺾일 게 눈에 보이는데 금리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과연 이게 실물 경제나 또 대출자들이나 흔히 말하는 영끌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안 줄 건가 저는 좀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혹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임계적인 그런 금리 수준이 있을까요? 지금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변화를 이미 주기 시작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마다 아마 그 금리 적용되는 게 다르겠지만 네네. 제 생각에 연간으로 한 5% 정도까지 대출 금리 내라고 하면 이자를 그러면은 조금 상환하고픈 그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저 이제 자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임원 보고 발표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설문조사? 뭐 어떤 조사요? 금리 지금 신용금리가 평균 신용 등급별로 다르지만 네. 신용대출 금리가 5.3%예요. 그냥 되게 높죠. 네네. 되게 높죠. 원래 2%대였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 평균. 근데 여기서 아까 기준금리 2번 더 인상. 뭐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 좀 있긴 있긴 하더라도 있지만. 네 조금 더 오를 그럼 수 여기서 있죠. 그러면 예. 이제 6% 정도까지 담보대출 4% 갈 수 있고 신용금리 6% 갈 수 있는데 네. 이거 영향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으잖아요. 네. 20대 후반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긴장감을 훅 빼주시네. 아 이제 이해하셨어요?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체감 크게 안 돼요. 내가 마이너스 금리가 4%였는데 물론 저도 지금 이제 문자를 받아보면 야 50bp나 올랐네 한두 달 사이에. 그렇긴 한데 이게 계속 저물가 시대에 살고 레버리지에 살던 레버리지를 쓰면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주식은 등락이 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기준금리가 몇 번 더 오른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이제 줄인다. 그게 그거는 저는 아닐 좀,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네. 투기적인 심리가 아직 충분히 둔화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왜냐면 이제 네. 이주열 총재님이 이제 말년이시거든요. 네. 네, 말년이죠. 전역하십니다. 3월 31일 날. 네. 네. 누가 될지 뭐 이번에 막 뭐 기사들도 막 나오더라고.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막 그런 분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충분히 지금 시그널은 준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디까지 얼마나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난 1월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1.5% 정도 인상하는 거는 긴축적이지 않다. 네. 그러니까 깜짝 1.75까지는 놀랐죠.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였고 또 그 이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거 달라진 거 감안하면은 한국은행이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최종적인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통 이제 2월 24일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끝나고 4월에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회의들을 통해서 아마 조금 더 정보를 주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인상을 좀 하고자 하는지. 예. 근데 이제 적어도 올해 한 2번 정도까지는 이제 인상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2번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혹시 시기를 네. 어쨌든 3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네. 3월 말에 총재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네. 어쨌든 간에 뭐 다음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총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좀 뭐 한두 달 정도 갭이 네.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다음번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뭐 좀 찍어 놓은 시기가 네. 있으실까요? 4월하고 7월 4월. 네. 4월 바로? 그러니까 이제 2분기, 3분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시기적으로는 4, 5월 중에서는 4월일 것 같고 7, 8월 중에서는 7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일 것 같아요. 앞쪽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뒤로 미루는 거가 별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상을 할 거라면. 그리고 시장도 다 금리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4월을 예상하고 있고 이제 4월까지 뭐 총재가 결정이 안 됐으면 어떡하냐 뭐 했을 때는 그냥 대행하는 사람 하고서 결정을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상황이 긴급하면 네. 뭐 총재가 없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것도 그건 어떻게 보면 그쵸. 직무유기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한 2.3% 네. 조금 안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과거에 기준금리와 이 국고채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유추를 해보면 사실은 현재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2%까지도 반영한 레벨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30bp 정도로 정도가 이제 차이다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 포워드 뭐 1년 포워드 1년을 네네. 보면 거의 그 정도 수준 나오긴 하더라고 한 2% 네. 정도 수준. 네. 그러면 이제 연구님 보시기에 올해 2차례 금리 기준금리를 지금 올릴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네. 시장금리도 그 수준만큼 이렇게 같이 올라갈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선반영해서 조금은 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기준금리 2번 정도 더 인상해서 50bp 정도 인상될 게 남아있다고 하면 네네. 국고 3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그 폭은 훨씬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기준금리가 뭐 2%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것이 다 반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가 거의 기준금리 마지막 금리 인상 했을 때 시기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는 훨씬 높은 어떤 금리들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지금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들이 노출된 기간을 지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가 오르는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가지고 조금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세요. 질문 하나 더 하셔도 돼. 아까 그 나이 공격에 한 번에 빵 터지셔가지고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연구님 당황하신 거 이렇게 당황하신 건 나 처음 보는데. 어쨌든 저는 한 건 했으니까요. 이만 우리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채권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번 올리는 시점에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